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사이페딘 아모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이 책은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한 돈의 여정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비트코인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의 산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디지털 시대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음도 알게 됩니다. 돈의 여정은 길고도 지난하기에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총 4부에 걸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며 살았었죠. 근데 물물 교환은 생각보다 꽤 불편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딱 맞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만들어 써야겠다.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언제든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재화, 즉 돈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꼭 내가 필요한 걸 가진 사람만 찾을 필요 없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걸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거래가 훨씬 쉬워졌고 경제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굳이 내가 못하는 걸 무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돈으로 바꾼 뒤 필요한 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분업의 시작입니다.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최초의 금속 화폐는 기원전 7세기 초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리디아 왕국이었죠. 당시엔 야금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일렉트럼이라는 금속을 주조해 동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곡물이나 가축, 귀금속 덩어리를 무게를 달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럼 주화가 등장하자 거래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돈이 생겨났기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물교환 시대엔 어부가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날 필요한 만큼 먹고 남은 건 다른 물건과 바로 바꿔야 했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물고기를 쟁여둘 수는 없었습니다. 상할 테니까요. 하지만 돈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기를 팔아서 돈으로 모아두면 그 돈은 썩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겠죠. 이제 어부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배를 만들 수도 있고 20년을 모으면 더 멀리 가는 큰 배를 만들어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도 늘어나겠죠. 이건 물물 교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라는 게 생겨났기에 미래를 위한 계획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돈은 자본을 축적하게 만들고 자본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물건이나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칼 맹거는 진짜 돈이 되려면 판매 가능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쉽게 팔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팔기 어렵거나 거래가 안 된다면 그건 돈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럼 판매 가능성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규모를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입니다. 큰 걸 작은 걸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모아서 큰 덩어리로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소를 화폐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 값으로 소 한 마리를 낼 수는 있어도 반 마리, 4분의 1마리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둘째, 공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입니다.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무게에 더 많은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죠. 옛날엔 소금도 돈처럼 썼습니다. 근데 금과 같은 가치의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산처럼 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은 조그맣고도 값이 비싸니까 돈으로 더 적합하죠. 셋째,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돈으로 모으고 싶어 하지 않겠죠? 이 중에서도 칼 맹거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 모아놓은 돈이 미래에도 같은 가치로 쓰일 수 있어야 진짜 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경화와 연화입니다. 경화는 공급이 어렵고 희소해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잘 지키는 돈을 말합니다. 연화는 쉽게 찍어낼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돈을 말합니다. 이걸 숫자로 설명할 때는 저량, 유량 비율을 씁니다. 저량은 지금까지 모인 총량, 유량은 앞으로 더 생길 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은 지금까지 채굴된 양이 아주 많고 앞으로 나올 양은 조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은 경화죠. 반면 구리는 지금까지 채굴한 것을 산업재로 써버려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연화입니다. 경화가 연화의 함정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야프섬의 라이입니다. 야프섬이라는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을 바다 건너 먼 곳에서 가져와서 돈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는 무겁고 운반도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져올 수 없었죠. 그래서 라이는 수백 년 동안 안정적인 돈으로 쓰였습니다. 이때의 라이는 경화였어요. 그런데 미국 상인 오키프가 나타났습니다. 오키프는 폭약과 장비를 이용해 라이를 대량 채굴하여 야프섬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라이를 주고 코코넛을 사들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야프섬 사람들은 많은 양의 라이를 받고 코코넛을 팔고도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코코넛은 섬 밖으로 빠져나갔고 라이는 흔해졌습니다. 이제 흔해 빠진 돌덩이에 불과한 라이를 손에 쥐고 있어봤자 자신들의 코코넛조차 양껏 사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화였던 라이가 연화로 전락한 결과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선 예쁘고 귀한 유리 구슬인 아그리 구슬이 돈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상인들이 이 구슬을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현지 자원은 유럽으로 흘러갔고 나중엔 이 구슬로 노예를 사고 팔기까지 했죠. 그래서 노예 구슬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이것도 연화의 함정에 빠진 돈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인 사이페딘 아모스는 쉽게 만들어져 연화가 된 돈은 결국 부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가 지나 우리는 금이라는 경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제국 로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황금의 제국 로마입니다. 초기 로마에서는 약 8g짜리 금화인 아우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넓은 정복지를 다스리는 행정 비용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복지에서 가져오던 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황제들은 할 수 없이 금화의 무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8g이던 금화가 7g, 6g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4.5g까지 내려갔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급기야 가격 상한제까지 도입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가격으로 팔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은 차라리 생산을 멈추어 버렸죠.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경제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던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함량이 줄어든 금화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고 결국 물물 교환이나 자급자족으로 돌아갑니다. 도시경제는 무너지고 넓은 지역 간의 무역도 거의 사라졌어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영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길을 택했죠. 그 대신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농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무너진 것이 로마 문명의 붕괴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고 그 여파는 이후 수백 년간 유럽 사회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역 안에서만 살아가고 자급자족과 영주에게 의존하는 봉건적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절을 암흑기라 부르는 건 단순히 전쟁이나 혼란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도시도 시장도 문명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이페딘 아모스는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근본 원인은 화폐의 건전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모든 곳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쪽 로마가 몰락한 뒤에도 동쪽에는 살아남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약 4.5g짜리 고순도 금화 솔리두스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무게와 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화는 서유럽에서는 베잔트, 이슬람 세계에선 디나르라는 금화로 영향을 주며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믿을 수 있는 돈으로 널리 사용되었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가치를 유지하고 쉽게 교환되던 금화들은 바로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판매 가능성을 갖춘 진짜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유럽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상업과 무역이 다시 활발해졌고 그와 함께 화폐의 중요성도 점점 커졌습니다. 도시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상업도시들은 금화를 발행하면서 무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나라들마다 제각각 화폐를 만들고 몰래 함량을 줄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이 돈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진리를 경험으로 배워갑니다. 화폐는 그 무게와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행착오 끝에 19세기 초 영국이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제 돈은 다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돈이 되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죠. 믿을 수 있는 돈이 돌아오자 무역은 다시 살아났고 문명도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파운드화하는 금이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정부는 보유한 금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지폐를 들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 진짜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죠. 이런 신뢰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저축이 늘어나면서 금리는 낮게 유지됐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사업가들은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싸게 쉽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철도건설, 방직공장 확장, 증기선 운항 같은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 투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금본위제의 안정된 신뢰 덕분에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금본위제는
국제무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각 나라 돈의 가치는 모두 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마에 바꿔야 할지 환율이 거의 고정돼 있었죠. 그래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환차손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었죠. 모든 나라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를 하니까 자유무역이 활짝 꽃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돈이 안정되자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도시의 삶 전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 불릴 정도로 예술, 과학, 기술, 문화가 함께 꽃피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그 모든 풍요의 밑바탕엔 바로 이 믿을 수 있는 돈, 금 본위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제 우리와 더 가까운 동양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19세기 후반까지도 중국과 인도는 은 본위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땠죠? 영국을 중심으로 이미 금 본위제를 도입한 상태였죠. 국제무역에서는 점점 금이 기준 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은으로 거래하는 나라들은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게다가 마침 그 시기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시장에 풀린 은이 많아지자 은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본위제의 나라들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예전엔 은화 한 잎으로 살 수 있었던 수입품을 이젠 은화를 더 많이 내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점점 더 많은 은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 중국과 인도는 국제무역에서 구조적인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수입품 값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은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국내에는 자본과 자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수천 년 찬란한 문명을 이어온 동방은 이렇게 국제화폐 질서에서 밀려나면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화폐를 채택한 사회는 번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뒤처진다. 지금까지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의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정화폐 시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